72의 나이, 평생 모은 20억 원을 아들 내외에게 전부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방 한 칸 대신 저는 차가운 계단에 내팽개쳐졌습니다. 병실에 누워 돈 이야기를 하는 그들을 보며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오직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요. 저의 마지막 선택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내 나이 72, 내 인생은 부산의 작은 식당, 그 뜨거운 솥단지 앞에서 시작되고 끝나는 줄 알았어요. 새벽 공기에 비릿한 바다 내음이 섞여 들어오는 자갈치 시장 근처, 이 골목을 30년 넘게 지켰죠. 남들은 내 손에서 마늘이랑 참기름 냄새가 떠날 날이 없다고들 하지만 그 냄새가 바로 내 아들 지훈이를 키운 냄새고 내 자부심의 냄새였어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져요. 낡은 식당 문을 열면 밤새 웅크리고 있던 차가운 공기가 나를 맞지만 그것도 잠시죠. 곧이어 육수 끓는 뜨거운 김이 식당 안을 가득 채우니까. 30년 넘게 쓴 이 주방은 내 몸의 일부나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눈 감고도 다 알죠. 손때에 묻은 낡은 주방 기구들, 벽 한쪽에 걸린 우리 지훈이의 성장 사진들, 베네저고리 입고 찍은 사진부터 대학 졸업식 날 학사모를 쓰고 환하게 웃는 모습까지. 저 사진들을 보고 있으면 아무리 힘든 날도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았어요. 내 모든 것이었으니까. 내 손을 가만히 들여다볼 때가 있어요. 마디마디 굵어지고 굳은 살이 박여서 투박하기 짝이 없죠. 젊었을 땐 곱다는 소리도 덜어 들었는데, 하지만 이 손으로 우리 지훈이 맛있는 거 해먹이고 서울에 있는 명문대까지 보냈다고 생각하면 세상 어떤 보석보다 값지고 예뻐 보였어요. 이 손이 바로 내 인생의 훈장이었거든요. 하루 일과는 늘 똑같아요. 돼지국밥에 들어갈 돼지뼈를 푹 고안해 뽀얀 국물을 만들고 매일 아침 신선한 재료로 반찬을 만들죠. 깍두기를 담그고 부추를 무치고 쉴 틈 없이 몸을 움직이다 보면 잡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면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들어서요. 어메, 국밥 한 그릇 주이소. 이모, 오늘은 깍두기 맛이 유난히 좋네. 정겨운 부산 사투리가 오가는 식당 안은 언제나 사람 사는 냄새로 가득했죠. 손님들이 아들 안부를 물을 때가 내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우리 아들 지훈이요? 아이고, 말도 마이소. 서울서 아주 잘 나갑니다. 큰 회사 마케팅 이사라 카드에. 어깨가 으쓱 올라가고 입가엔 절로 미소가 번졌어요. 내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내 아들이 저렇게 훌륭하게 자라주었구나. 그것만큼 큰 보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삶의 이유는 오직 하나, 바로 지훈이의 성공이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지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죠. 목소리가 조금 들떠 있더라고요. 곧 결혼할 여자가 생겼고 상견례를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드디어 우리 아들이 가정을 꾸리는구나.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런데 아들의 이어진 말에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어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그게 서연 씨네 집안이 좀 아시잖아요. 그러니 상견례 자리에서는 식당 얘기는 마시고 그냥 집에서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하신다고만 하시면 안 될까요? 순간 전화기를 든 손이 힘없이 떨렸어요. 내 평생의 자부심인 이 식당이 아들에게는 부끄러운 것이었나? 애써 서운한 마음을 감추고 괜찮다고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아들이 잘 되기만 한다면 내 식당이 취미가 되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며칠 뒤 난생 처음 KTX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아들이 골라준 가장 좋은 옷으로 차려입었지만 화려한 서울의 풍경 속에 서 있는 내 모습이 어쩐지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약속 장소인 고급 한정식 집에 들어서자 지훈이와 한 여자가 우리를 맞았죠. 인테리어 디자이너라는 최서연, 내 미래의 며느리였어요. 잡지에서 막 튀어나온 것처럼 세련되고 우아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 예쁜 얼굴에는 어딘지 모를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어요.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는데 서연 씨의 시선이
잠시 내 손에 머무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려지는 걸 보고 말았죠. 평생의 노동이 새겨진 내 투박한 손에 대한 경멸의 시선, 가슴에 찬 바람이 훅 불어오는 것 같았어요. 애써 외면했어요. 내가 예민해서 그럴 거라고, 긴장해서 헛것을 본 거라고 생각하려 했었죠. 상견례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끝이 났어요.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아요. 그저 내내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불편하기만 했죠. 다시 혼자 부산으로 돌아오는 KTX 아니었어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는데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냥 집에서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하신다고만 하세요. 가정요리 취미. 내 인생 전부가 그렇게 간단한 한마디로 정리되어 버린 거예요. 평생을 바친 내 삶의 터전이, 내 자부심이 아들에게는 그저 숨기고 싶은 과거일 뿐이었다는 사실이 비수처럼 가슴에 와서 밝혔어요.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을 봤어요. 그 옆으로 겹쳐 보이는 내 거칠고 못생긴 손. 평생 자랑스럽기만 했던 내 손이 그날따라 왜 그렇게 부끄럽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때였던 것 같아요. 내 단단했던 세상에, 내 아들이라는 유일했던 세상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 아주 작고 희미해서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지만 모든 것을 무너뜨릴 비극의 시작이었. 부산으로 돌아온 며칠 동안 식당의 익숙한 소음과 냄새 속에서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시렸어요. 상견례 날 며느리의 그 차가운 눈빛과 아들의 난처해하던 목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내가 너무 늙은 생각만 했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저런가? 수백 번을 되뇌며 애써 그 아이들을 이해해 보려 했죠. 아들의 결혼식은 그래도 화려하게 치러졌어요. 나는 그저 멀찍이 서 내 아들이 멋진 턱시도를 입고 세상 가장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쳤죠. 저 아이가 행복하면 된 거라고, 그걸로 내 고생은 다 보상받는 거라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아들 내외가 부산으로 내려왔어요. 어찌나 반갑던지. 상견례 때의 서운함은 눈 녹듯 사라지고 나는 이틀 밤낮으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장만했죠. 그런데 식당으로 들어서는 아들 부부의 손에 들린 큼지막한 쇼핑백들을 보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나를 위한 선물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온갖 화려한 부동산 브로슈어들이 가득했거든요. 저녁상에 마주 앉자마자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더군요. 자기 회사에 중요한 외국 바이어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집에 초대하려면 지금 사는 오피스텔로는 어림도 없다는 거였어요. 사회적 지위라는 게 있는데 너무 초라하게 보이면 회사 이미지는 물론이고 자기 입지까지 위험해진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옆에 있던 며느리 서연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브로슈어 한 뭉치를 꺼내 식탁 위에 펼쳐놓았어요. 서울 서초구에 있다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인들이 산다는 최고급 빌라들이었죠.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사진들이 꼭 딴 세상 이야기 같았어요. 서연이는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이게 다 결국에는 어머니, 아버지 체면을 위한 일이라고요. 아들이 이 정도는 돼야 남들 보기에 떳떳하지 않겠냐면서요. 그러면서 자기들 힘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을 덧붙이는 걸 잊지 않았죠. 그들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짐작이 갔지만 차마 내 입으로 먼저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결국 아들 지훈이가 본론을 꺼냈어요. 내가 평생 식당을 하며 악착같이 모아온 돈, 남편 퇴직금까지 합쳐 은행에 고이 모셔둔 그 20억 원, 그 돈으로 서초구에 그 빌라를 사자는 거였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 돈은 내 노후의 마지막 보루이자 내 평생의 피와 땀이었거든요. 내가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자 지훈이는 금세 얼굴이 붉어지며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평생 책임지고 모실 건데 그런 걱정을 왜 하시냐고요. 나중에 어머니 아프시거나 무슨 일 생기면 저희가 나 몰라라 할 것 같냐면서요.
그 집의 어머니 방부터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을 거라고. 이제 고생 그만하시고 아들 덕 보면서 편히 사셔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는데 그 눈물 앞에서 내 마음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어요. 평생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싶었죠. 내 아들이 저렇게 눈물로 호소하는데 내가 어떻게 매정하게 거절하겠어요. 효도하겠다는 그 약속, 부양하겠다는 그 맹세 앞에서 내 평생의 가치관은 또다시 아들의 성공을 향해 기울고 있었어요. 그래도 불안한 마음을 전부 떨칠 수는 없었어요.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 나는 몰래 단골 손님의 아들인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내 사정을 다 털어놓으니 변호사는 조건부 증여 계약서라는 걸 작성하자고 하더군요. 재산을 증여하되 자녀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여한 재산 전부를 다시 반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계약서였죠. 이게 내 마지막 안전장치다 싶었어요. 며칠 뒤 나는 그 계약서를 들고 다시 아이들 앞에 앉았어요. 이걸 보자마 자서연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걸 봤지만 지훈이는 금세 서운하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어요. 어머니, 저희를 이렇게까지 못 믿으시냐고요. 우리가 그깟 돈 때문에 어머니를 버릴 자식들로 보이냐면서요. 그 연기에 또 마음이 약해졌지만 이번만큼은 단호하게 나갔어요. 이건 너희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절차일 뿐이라고요. 결국 아들 부부는 마지못해 서운한 티를 팍팍 내면서도 계약서에 순순히 서명을 했어요. 그들이 펜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제 정말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내 노후는 아들 내외의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평온할 거라고 굳게 믿었어요. 다음 날 나는 은행으로 가 내 이름으로 된 모든 예금을 해지하고 20억 원을 아들의 계좌로 송금했어요. 통장 잔고에 영원히 찍히는 걸 보는 순간 가슴이 텅 비는 것 같았지만 곧이어 아들의 밝은 목소리를 듣고는 금세 잊어버렸죠. 어머니, 정말 감사하다고, 평생 잊지 않고 효도하겠다고요. 그 한마디에 내 모든 불안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약속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배신은 소리 없이 시작되었어요. 돈이 송금된 바로 다음 주부터였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던 아들의 전화가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걸면 받지 않고 한참 뒤에야 회의 중이라는 짤막한 문자만 돌아왔죠. 처음에는 정말 바쁜가 보다, 큰 집으로 이사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나 보다 하고 넘겼어요.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났어요. 연락은 점점 더 뜸해졌고 내 생일날이 되었죠. 나는 아침부터 혹시나 아들 내외가 깜짝 방문이라도 할까 싶어 미역국을 끓이고 잡채를 무치며 종일 현관문만 쳐다봤어요. 하지만 저녁이 되어도 전화 한 통 없더군요. 결국 내가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 신호가 가고 나서야 아들이 전화를 받았는데 목소리가 아주 귀찮다는 투였어요. 아, 오늘 어머니 생신이셨네요. 제가 깜빡했어요. 요즘 너무 바빠서요. 그 건성인 한마디에 나는 하루 종일 준비했던 음식들이 목구멍에 턱 걸리는 것 같았어요. 괜찮다고, 바쁜데 어쩔 수 없지 하고 애써 태연한 척 전화를 끊었지만 수화기를 내려놓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날 밤 나는 텅 빈 식탁에 홀로 앉아 식어버린 미역국을 바라보았어요. 통장 잔고는 영원이 되었고 아들의 전화는 더 이상 오지 않았죠. 조건부 증여계약서라는 종이 한 장이 내 노후를 지켜줄 거라 믿었던 내 어리석음, 그리고 효도하겠다던 아들의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의심이 차가운 독처럼 내 온몸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배신은 그렇게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잔인하게 내 삶을 좀먹어 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시간은 참 무심하게도 흘러가더군요. 아들의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은 게 언제였는지 달력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기억이 흐릿해졌어요. 처음에는 정말 바쁜가 보다 했죠. 새 집으로 이사하고 또 회사 일도 얼마나 많겠어요. 내 아들은 능력이 좋으니 맡은 일도 많을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하루가 이틀이 되고 한 주가 한 달이 되어도 전화기 저편에서는 아무런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어요.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어보면 늘 똑같았어요. 통화 연결음이 지겹도록 울리다가
결국 지친 목소리에 기계음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신호가 두어 번 울리다 툭 끊기고는 회의 중입니다.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는 짤막한 문자가 전부였죠. 그 차가운 글자들이 내 가슴을 얼마나 후벼 파는지 아들은 알까요? 나중에라는 그 약속은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내 낡은 폴더폰은 세상과 나를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었는데 어느새 아들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단단한 벽이 되어버렸더군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어디 아픈 건 아닐까?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다니는 걸까? 온갖 나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피어올라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죠. 그리움은 어느새 거대한 불안이 되어 내 심장을 꽉 짓눌렀어요. 안 되겠다 싶었죠.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었어요. 내 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결심했죠. 아들이 어릴 적부터 가장 좋아하던 사골곰탕을 끓여서 깜짝 방문을 하기로요. 그 아이는 예나 지금이나 입맛이 변하지 않아서 내가 끓여준 곰탕 한 그릇이면 밥 두 공기는 뚝딱 해치웠거든요. 그 생각을 하니 텅 비었던 가슴에 다시 온기가 도는 것 같았어요. 이른 새벽 아직 동도 트지 않은 시간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어요. 가장 좋은 사골을 고르고 함께 곁들일 무생채에 쓸 싱싱한 무와 멸치볶음에 넣을 잔멸치도 한가득 샀죠. 그날은 식당 문도 열지 않았어요. 온종일 부엌에 서서 아들을 위한 음식을 만들었어요. 커다란 솥에 사골을 넣고 핏물을 빼고 불순물을 걷어내며 몇 시간이고 푹 고았어요. 뽀얗게 우러나오는 국물을 보니 아들의 환한 얼굴이 절로 떠올랐죠. 정성껏 채 썬 물을 고춧가루와 새우젓에 버무리고 달콤 짭짤하게 멸치를 볶았어요. 이 음식 하나하나에 내 사랑과 그리움을 꾹꾹 눌러 담았어요.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었어요. 아들에게 전하고 싶은 내 마음이었죠. 다음 날 나는 커다란 보온통과 반찬 꾸러미를 양손 가득 들고 부산역으로 향했어요. 하필이면 늦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죠. 바람이 어찌나 차가운지 옷깃을 파고드는 한기의 몸이 절로 움츠러들었어요. 수시는 무릎을 이끌고 무거운 짐을 든 채 KTX에 오르는 길이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지만 마음만은 설레었어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꼬마 지훈이가 뜨거운 곰탕을 호호 불어가며 먹던 모습을 떠올렸죠. 우리 아들 이 곰탕 한 그릇 먹고 나면 기운이 펄펄 나겠지. 피곤함도 잊은 채 나는 아들을 만날 생각에 벌써부터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서울 수서역은 부산역과는 또 다른 세상이더군요. 낯선 풍경과 빠른 걸음의 사람들 속에서 나 혼자만 붕 떠 있는 기분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아들이 알려준 주소로 향하는 내내 나는 창밖을 보며 우리 아들 이렇게 좋은 데서 사는구나. 정말 고생 많았다고 속으로 되뇌었죠. 택시가 멈춘 곳은 정말 입이 떡 벌어질 만큼 크고 화려한 빌라 앞이었어요. 비를 맞아 반질반질 윤이 나는 대리석 계단을 하나하나 힘겹게 밟아 올라갔어요. 묵직한 현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죠. 심장이 어찌나 세차게 뛰던지. 잠시 뒤 문이 빼꼼히 정말 손가락 한 뼘만큼만 열렸어요. 문을 연 건 며느리 서연이었어요. 비싼 실크 잠옷 차림의 머리는 대충 틀어올린 모습이었죠. 나를 본 그녀의 얼굴에는 반가움 대신 놀라움과 짜증이 뒤섞인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내가 왜 여기 있냐는 듯한 그 표정에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아, 전화라도 한 통 하고 올 걸 그랬나. 하지만 이미 늦은 후에였어요. 내가 어색하게 웃으며 양손에 든 짐을 들어 보이자 서연이는 노골적으로 인상을 썼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차가운 목소리가 날아와 내 가슴에 밝혔죠. 어머니, 이 음식 좀 그만 가져오세요. 비싼 커튼이랑 소파에 냄새 밴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그 말에 내 양손에 들린 음식 꾸러미가 갑자기 부끄럽고 천박하게 느껴졌어요. 내 평생의 사랑과 정성이 여기서는 그저 악취나는 짐짝일 뿐이었던 거죠. 나는 할 말을 잃고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서연이는 그런 나를 아랑곳하지 않고 곧바로 문을 닫으려는 듯 몸을 움직였어요. 저희 곧 급한 일 있어서 나가봐야 해요. 그 말은 어서 돌아가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죠. 그 순간 몇 시간을 달려온 피로와 다리의 통증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이대로 돌아설 수는 없었어요. 나는 다급하게 입을 열었죠. 딱 5분만. 딱 5분만이라도 괜찮으니 다리가 너무 아파서 그러니 잠시만 앉았다 가마. 내 애원에 서연이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어요. 그리고는 마지못해 마치 길에 버려진 더러운 무언가를 억지로 집에 들인다는 듯한 표정으로 문을 조금 더 열어주었죠. 그 문틈으로 보이는 집안의 냉기는 늦가을의 비바람보다도 더 차갑고 혹독하게 느껴졌어요. 차가운 대리석 바닥의 한기가 온몸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 서연이는 나를 거실 소파 끝에 앉혀놓고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향했죠. 나는 잠시 숨을 골랐어요. 그래,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군 걸지도 몰라. 젊은 애들이 바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스스로를 타일렀지만 쿵쾅거리는 심장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어요. 서연이는 물 한 잔을 들고 나와 내 앞에 탁자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어요. 그리고는 내가 현관에 들고 들어왔던 음식 꾸러미 쪽으로 시선을 돌리더군요. 혹시나 냉장고에 넣어주려나 하는 작은 기대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죠. 하지만 서연이는 그 꾸러미들을 마치 벌레 보듯 잠시 쳐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그리고는 등을 돌린 채 거실 안쪽으로 걸어가며 아주 작지만 내 귀에는 천둥처럼 밝히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젠장, 또 기어 올라왔네. 꺼지라고 해도 안 꺼지고.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것 같았어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고 손끝부터 얼어붙기 시작했죠. 내가 뭘 잘못 들은 거겠지? 내 아들의 아내가, 내 며느리가. 설마 그런 끔찍한 말을 했을 리가 없잖아요. 방금까지 아들을 걱정하며 지었던 희미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나는 떨리는 입술을 겨우 열어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여전히 한 가닥 희망을 놓지 못한 채로요. 예, 방금 뭐라고 했니? 그 순간 서연이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그녀의 얼굴에서는 방금 전까지 억지로 유지하던 최소한의 연기마저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그 자리에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노골적인 적에 그리고 벌레만도 못하다는 듯한 경멸만이 가득했죠.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아주 뚫어질 듯이 응시했어요. 그리고 얇은 입술을 비틀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그녀는 한 글자, 한 글자, 내 심장에 모욕을 새기려는 듯 힘주어 말했어요. 제가 말, 햇, 잔, 아, 요. 그러고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그 끔찍한 단어를 다시 한번 내뱉었죠. 젠, 장. 나는 숨 쉬는 것조차 잊어버렸어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서연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여긴 왜, 기, 올, 라, 오, 션, 냐, 고, 요. 바쁘다고 했는데 왜 굳이 기어 들어오시냐고요. 충격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나를 보며 그녀의 억눌렸던 경멸감은 마침내 본물 터지듯 폭언이 되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요? 충격이라도 받으셨어요. 제가 두 손 들고 환영이라도 할 줄 아셨나 봐요. 그녀는 나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어요. 그 시선에 내 온몸이 발가벗겨지는 듯한 수치심이 들었죠. 어머니 꼴을 좀 보세요. 촌스럽기 짝이 없는 그 옷차림부터 집안의 역한 냄새나 풍기는 그 음식 봉투까지 어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요. 아세요? 언제나 입만 열면 우리 지훈이, 우리 아들, 저는 이 집의 유령인가요? 아니면 어머니 아들 수발이나 드는 가정부예요? 어머니가 평생 그렇게 사셨다고 해서 저까지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저희는 저희만의 삶의 방식이 있고 품위가 있어요. 제발 그 지긋지긋한 부산 촌구석 분위기 좀 그만 풍기고 다니세요.
여기는 어머니가 국밥 말아 팔던 그런 시장통이 아니라고요. 부산 총구석. 그 말이 내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았어요. 내 평생의 삶, 내 자부심, 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더럽고 천박한 것으로 매도당하는 순간이었죠. 쏟아지는 폭언 속에서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내 세계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내 아들을 위해 바친 내 모든 세월이, 내 모든 사랑이 저렇게 가차없이 부정당하고 짓밟히고 있었어요. 입술이 바싹바싹 타들어가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의견 다툼이나 세대 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한 인간에 대한 완전한 부정이며 존재 자체에 대한 모욕이라는 것을요. 쏟아지는 폭언 속에서 시간은 얼마나 흘렀을까요? 나는 소파 끝에 웅크린 채 마치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귓가에서는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계속 윙윙거리는 것 같았고 온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죠. 그 순간 서연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휙 돌아서더니 부엌으로 쌩안이 들어가더군요. 그 아이의 눈빛은 뭐라 설명할 수가 없어요. 분노를 넘어선 무언가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잠시 후 서연이가 다시 거실로 나왔을 때 그 아이의 손에는 작은 그릇이 하나 들려 있었어요. 그 안에는 선홍색의 고춧가루가 소복하게 담겨 있었죠. 나는 그게 무엇에 쓰일 것인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서연이는 내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와 섰어요. 그러고는 아까보다 더 섬뜩한 뒤틀린 미소를 지으며 내게 말했죠. 어머니, 요리하는 거 참 좋아하시죠? 평생을 해오셨잖아요. 그럼 서울 양념 맛은 어떤지 한번 보실래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나는 눈앞이 새빨개지는 것을 느꼈어요. 아, 하는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했죠. 서연이가 그릇에 담긴 고춧가루 전부를 내 얼굴에 그대로 뿌려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눈과 코, 입으로 불덩이가 들어오는 것 같은 끔찍한 고통이 덮쳐왔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타는 듯한 통증에 눈을 뜰 수도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죠. 콜록콜록 컥컥거리며 기침을 해댈 뿐이었어요.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그 눈물 때문에 고춧가루는 피부에 더 달라붙어 살을 태우는 것 같았어요. 네가 미쳤구나. 나는 기침과 고통 속에서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하지만 나의 이 희미한 저항은 악마가 되어버린 며느리의 광기를 더욱 부채질했을 뿐이에요. 서연이는 짐승처럼 달려들어 내 머리채를 움켜쥐었어요. 날카로운 손톱이 내 두피를 파고드는 고통에 나는 다시 한번 비명을 질렀죠. 그 아이는 내 머리채를 잡은 채로 나를 소파에서 바닥으로 질질 끌어내렸어요. 그러고는 현관 쪽으로 마치 짐짝을 끌고 가듯 나를 끌고 가기 시작했죠. 나는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며 바닥에 얼굴과 몸을 부딪혔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차가운 복도의 공기가 확 끼쳐왔어요. 서연이는 나를 복도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그러고는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목소리로 소리쳤죠. 꺼져. 다신 여기 기어오지 마. 그 말과 함께 계단 꼭대기에 위태롭게 서 있던 내 등을 마지막으로 있는 힘껏 밀어버렸어요. 순간 내 몸이 허공에 붕 뜨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끝없는 추락. 아, 내 마지막 비명이 차가운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내 몸은 딱딱하고 차가운 대리석 계단 위를 속수무책으로 굴러 떨어졌죠. 쿵쿵쿵. 계단 모서리에 부딪힐 때마다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층계참에 이르렀을 때 뚝 하는 내 몸에서 나는 소리라고는 믿고 싶지 않은 둔탁하고 끔찍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와 동시에 왼쪽 다리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 터져나왔죠. 나는 층계참 바닥에 구겨진 채 쓰러져 고통에 찬 신음만 내뱉고 있었어요. 왼쪽 다리는 비정상적인 각도로 꺾여 있었고 눈앞은 아득해졌죠. 계단 위를 올려다보았어요. 서연이가 그곳에 서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아이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하지만 그건 나에 대한 걱정이 아니었어요.
서연이는 잠시 굳어 있다가 이내 미친 듯이 주변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어요. 복도 끝에서 끝까지 혹시라도 누가 볼세라, 혹시라도 CCTV에 찍혔을세라,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 아이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군요. 그러고는 쿵쾅거리며 계단을 내려왔어요.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래도 나를 도와주려는 건가 하는 마지막 기대를 품었죠. 하지만 서연이는 내 옆에 쭈그려 앉아 내 귓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악마의 속삭임이었죠. 어머니, 어머니가 직접 발을 헛디딘 거죠? 그렇죠? 제가 민 거 아니에요. 맞죠?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내 다리뼈만 부서진 게 아니라는 것을, 내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의 인간에 대한 믿음, 내 아들의 아내에 대한 아주 작은 기대마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는 것을요. 어떻게 병원까지 왔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고 의사가 내 엑스레이 사진을 보며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죠. 복합 골절이라고 했어요. 수술이 필요하고 수술을 하더라도 평생 다리를 절게 될 거라는 사형 선고 같은 말을 담담하게 내뱉었죠. 고통과 절망 속에서 내 시야는 흐릿해졌어요. 뒤늦게 연락을 받고 달려온 아들 지훈이는 이미 아내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었는지 당황한 얼굴로 내 곁에 서 있었어요. 내가 스스로 계단에서 굴렀다는 그 거짓말을 내 아들은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고 있는 것 같았죠. 의사가 나가고 병실에는 우리 셋만 남았어요. 나는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혹시나 아들이 내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지 않을까, 괜찮으시냐고 한마디라도 물어봐 주지 않을까 기대했어요. 하지만 내게 다가온 것은 며느리 서연이었어요. 그 아이는 내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내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더니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첫마디를 던졌죠. 어머니, 그런데요. 이렇게 다리를 절게 되면 보험금은 많이 나오나요? 나는 내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 며느리가 내뱉은 말이 정녕 이것이란 말인가? 내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아 헛것을 듣는 건가? 하지만 서연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아는 변호사가 있는데 아주 유능해요. 이런 사고는 보상금을 두둑하게 받아내야죠. 어떻게 보면 불행 중 다행이네요. 어머니.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아들을 쳐다봤어요. 제발, 지훈아, 내 안에 좀 말려다오. 내 어미가 지금 죽어가고 있지 않으냐. 하지만 내 아들은, 내 유일한 희망이었던 내 아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여보, 어머니 놀라시잖아. 그저 아내를 약하게 나무라는 신용만 할 뿐이었어요. 그러고는 내 고통스러운 시선을 피하며 창밖으로 고개를 돌려버렸죠. 그 침묵, 그 회피, 그것은 세상 그 어떤 폭언보다도, 그 어떤 폭력보다도 더 잔인한 비수가 되어 내 심장을 관통했어요. 나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들에게 나는 더 이상 어머니도 가족도 아니라는 것을. 그저 돈을 만들어내는 수단, 귀찮은 짐짝, 그리고 이제는 부러진 다리로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새로운 자산일 뿐이라는 것을요. 마음속의 모든 것이, 정말 모든 것이 그날 그 병실에서 죽어버렸어요.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내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어요. 육체의 고통보다 더한 것은 마음의 고통이었죠. 내 아들과 며느리가 주고받던 그 잔인한 대화, 내 부러진 다리를 보며 보험금을 계산하던 그들의 목소리가 밤마다 악몽처럼 나를 찾아왔어요. 모든 희망이 사라진 텅 빈 껍데기만 남은 기분이었죠. 바로 그때였어요. 문득 내 인생에 아직 단 한 사람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희미한 불씨처럼 떠오른 것은 평생을 묵묵히 내 곁을 지켜준 사람, 내 남편.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침대 옆 협탁에 놓인 내 낡은 폴더폰을 집어들었어요. 아들의 최신 스마트폰이 아닌 내 손때 묻은 이 작은 전화기만이 지금 내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죠.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누르자 익숙한 연결음이 들려왔어요. 몇 번의 신호음이 채 가기도 전에 거칠지만 다정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꾹꾹 눌러왔던 모든 것이 터져 나왔어요.
나는 아이처럼 울며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털어놓았어요. 다음 날 새벽, 남편은 첫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며칠 만에 본 남편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죠. 그는 아무 말 없이 퉁퉁 부은 내 얼굴과 깁스를 한 내 다리를 번갈아 보더니 그저 투박한 손으로 내 손을 꽉 잡아주었어요. 그 온기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퇴원 수속을 밟고 남편의 부축을 받으며 지옥 같았던 그 병원을 나서는 길에 아들 지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남편이 대신 전화를 받았죠. 나는 남편의 어깨에 기댄 채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내 안부를 묻는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왜 말도 없이 퇴원해서 내려가느냐. 서연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느냐는 원망 섞인 목소리였죠. 내 남편은 평생 큰 소리 한 번 안 내던 사람이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전화기에 대고 불같이 소리쳤어요. 내 아내가 내 어미를 때리고 얼굴에 고춧가루를 뿌리고 계단에서 밀어버렸다고. 내 어미 다리가 어떻게 됐는지 알기나 하냐고요. 하지만 전화기 저편에서 돌아온 아들의 대답은 내 심장에 밝힌 마지막 비수였어요. 어머니가 원래 서연이를 싫어해서 이를 부풀리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눈에서 마지막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내 아들 지훈이라는 존재를 내 마음속에서 완전히 떠나보내는 그런 눈물이었죠. 그 눈물과 함께 내 70평생을 지배했던 아들에 대한 모든 미련과 사랑이 깨끗하게 사라져 버렸어요. 부산으로 돌아온 다음 날,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부터 찾아갔어요. 그 조건부 증여 계약서는 내 마지막 무기가 되었죠. 우리는 며느리 서연이를 폭행 및 상해, 모욕죄로 고소하는 절차를 밟았어요. 그리고 곧바로 은행으로 향했죠.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언젠가 아들에게 물려주려 했던 수억 원의 예금과 채권을 모두 해지했어요. 수십 년간 우리의 땀과 눈물이 밴 집과 작은 땅도 모두 부동산에 내놓았고요. 통장의 모든 숫자가 내 손안으로 돌아오는 순간 나는 비로소 다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은행을 나선 우리는 곧장 여행사로 향했어요. 그리고 평생 마음속으로만 꿈꿔왔던 15일간의 유럽 여행을 예약했죠. 이제 더 이상 자식을 위해 아끼고 참는 인생은 없었어요. 나를 위해, 우리 부부를 위해 살기로 결심한 거예요. 소송장과 재산 처분 소식을 들은 아들 내외가 불이 나게 부산으로 달려왔더군요. 며느리는 배가 부른 몸으로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용서를 빌었어요. 뱃속의 아이를 봐서라도 제발 용서해 달라고요.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단단하게 닫혀버린 뒤였어요. 그 눈물은 더 이상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죠. 우리는 예정대로 유럽으로 떠났어요. 로마의 콜로세움을 보며 인간의 역사를 느끼고 파리의 센 강변을 거닐며 잃어버렸던 낭만을 되찾았죠. 스위스의 눈 덮인 알프스 산맥을 보면서는 내 마음속의 응어리들이 저 만년설처럼 차갑게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여행 내내 내 휠체어를 밀어주며 내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나는 처음으로 사진을 찍어 친구들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노인복지관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가입했죠. 세상과 단절되었던 내가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우리는 부산 근교의 조용한 동네로 이사해 작은 텃밭을 가꾸며 소박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차 한 대가 우리 집 앞에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건 지훈이었어요. 그의 품에는 아장아장 걷는 작은 아이가 안겨 있었죠. 2년 만에 본 아들은 무척이나 수척하고 지쳐 보였어요. 그는 우리 앞에 서서 예전처럼 변명하거나 애원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겸허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죠.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고 제가 틀렸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거 알지만 그래도 한 번은 제 입으로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나는 말없이 아들의 품에 안겨 멀뚱멀뚱 나를 쳐다보는 아이를 바라보았어요. 내 손주였죠. 핏줄이라는 게 뭔지 차갑게 식었던 심장 한구석이 저릿해져 왔어요.
하지만 나는 예전처럼 모든 것을 내어주는 바보 같은 엄마가 아니었어요.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죠. 네가 내 잘못을 깨닫는데 2년이 걸렸구나.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 데는 아마 평생이 걸릴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제 너희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그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 준다면 그때는 손주의 할머니, 할아버지로 가끔 마주 앉을 수는 있겠지. 내 말에 지훈이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이야기는 그렇게 조심스럽지만 희망적인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알리며 막을 내렸어요.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이나 기대는 없었어요. 상호 존중이라는 단단한 땅 위에서 우리는 아주 천천히 진짜 가족이 되는 법을 다시 배워가기 시작한 거죠. 박하은 할머니의 이야기는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보여줘요. 때로는 모든 것을 내어주는 희생이 아니라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돌아서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일 수 있거든요.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이라는 이름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 위에서 비로소 다시 세워지는 것이니까요.